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경할문 여러분,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컨텐츠 산업 전망, 그리고 특히 부제를 달았죠. 디지털 컨텐츠 뉴 웨이브라는 이 주제로 여러분들께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나는 어떤 인류인가? 이 질문은 특히 여러분이 미디어라는 관점에서 TV라는 것을, TV라는 미디어 디바이스를 필수제로 인식합니까? 아니면 스마트폰이라는 미디어 디바이스를 필수제로 인식합니까? 이 보시는 통계에 따르면 필수 매체로 인식하는 그 비중이 스마트폰을 필수 매체다라고 인식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서 2019년, 이게 2020년 자료인데 2019년 통계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2019년까지 63%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TV를 필수 매체라고 인식하는 그 비중은 지속적으로 줄어서 반대로 32%까지 내려왔습니다. 나는 어떤 인류인가? 나는 소위 말하는 포노사피엔스인가? 나는 스마트폰을 필수제적 미디어로 인식하는가? 아니면 TV를 필수제적 미디어라고 인식하는가? 제가 한 얼마 전에 어떤 작곡가를 만난 적이 있는데 그 작곡가님하고 이제 뭐 얘기 끝에 이제 집에 가려는데 무슨 음악 들으면서 가면 될까요? 이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작곡가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누구의 이름을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름을 까먹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유튜브 크리에이터예요. 그 가수를 얘기를 하셨어요. 누구? 근데 그 사람을 정말 검색했는데 그 유튜브 상에 정말 조회수가 엄청난 뷰를 갖고 있더라고요. 이 대단한 가수다. 근데 제가 그때 이 작곡가님한테 뭐라고 질문했는지 아세요? 작곡가님한테 뭐라고 했냐면 왜 이 사람은 TV에 안 나오나요?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 질문을 하고 제가 집으로 향하는 운전하는 그 운전석에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내가 그 질문이 굉장히 어리석었구나. 내가 한 그 질문 자체가 내가 지금 이 컨텐츠 산업을 보는, 미디어 산업을 보는 나의 잣대가 굉장히 꼰대스러운 거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이미 미디어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나는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개인 관점도 되고요. 기업 관점도 괜찮습니다. 나는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 밖으로 보여지는 외모에 집중할 것인가? 아니면 밖으로 보여지지 않는 안에 있는 그 무언가에 집중할 것인가?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그려보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누군가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게 밖으로 보여지는 무엇인가입니까? 아니면 밖으로 보여지지 않는 그 안에 있는 무언가입니까? 그게 사실은 기업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제가 그런 가설하에 이 통계를 분석해 봤는데 보니까 그 자산을 우리는 tangible, 유형자산, tangible asset, 그리고 intangible asset, 무형자산이라고 하죠. 근데 그 기업들의 자산을 보면 S&P 500 기업들입니다. 1975년대까지만 해도, 그리고 1985년대까지만 해도 그 자산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유형자산이 더 컸어요. 높은 빌딩이라든가 좋은 기계 설비라든가 공장 설비, 이런 걸 갖고 있는 기업이 말 그대로 대단한 기업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1995년을 기점으로 해서 어떤 모습입니까? 유형자산은 중요하지 않고 무형자산의 가치가 그 기업 가치를 결정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코카콜라를 우리가 좋아한다. 코카콜라라는 브랜드를 우리 좋아한다. 그러면 코카콜라라는 브랜드를 좋아하나요?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빌딩을 좋아하는 건가요? 나이키를 좋아하는 건가요? 나이키 기업이 갖고 있는 경영 시스템이나 그 밖에 유형의 무언가에 열광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기업의 자산이라 하면 바로 무형자산화되고 있다. 그 무형자산에는 기술,
경영 시스템, 노하우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겠고요. 또 그 무언가가 뭐냐면 컨텐츠라는 거죠. 그 기업들이 갖고 있는 컨텐츠. 작년까지만 해도 많은 기업들이 플랫폼 전쟁을 벌였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무슨 전쟁을 벌이느냐? 컨텐츠 전쟁을 벌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컨텐츠 산업의 동향을 보고요. 어떤 동향이 있는지, 그 다음 컨텐츠 산업의 뉴 웨이브라고 할 수 있는 5가지 웨이브가 있는데 그 웨이브를 설명하면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자, 컨텐츠 산업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국 경제 성장률이 대략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한국 경제 성장률이 대략 한 2%대를 기록하죠. 물론 이 코로나19의 경제 충격인 2020년 경제 성장률을 제외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걸 포함하면 1%대도 안 되겠죠. 한국 경제 성장률이 2%대인데 컨텐츠 산업의 소위 성장률 6%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컨텐츠 산업의 성장세는 한국 경제를 견인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한국 경제를 이끈다. 다시 말하면 성장률을 상회하는 산업들이 있고 성장률을 밑도는 산업들이 있을 텐데 상회하는 산업들이 밑도는 산업들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죠. 그나마 반평균 성적을 깎아먹는 애들이 있는데 그래도 얘네들 때문에 평균 성적을 올리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런 산업 중에 하나가 뭐다? 컨텐츠 산업이다. 그럼 그만큼 컨텐츠 산업은 매우 유의미하다, 매우 중요하다 강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컨텐츠 산업의 수출은 어떨까요? 이 컨텐츠 산업은 재밌게도 불황을 모른다. 컨텐츠 산업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조차도 늘었어요. 어떻게 위기 없이 계속 늘기만 하나요? 근데 제가 이 컨텐츠 산업 이 컨텐츠 산업들을 그냥 짧게 분류를 해봤어요. 제 임의의 분류입니다. 이거는 분류를 해봤더니 일부가 게임 산업이고요. 나머지를 제가 한류 컨텐츠 산업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어쨌든 게임 산업의 엄청난 성장세는 눈에 드러나죠. 근데 2020년 코로나19의 충격에 게임 산업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인도 활동이 늘면서 게임 산업 엄청난 테마주로도 많이 올라갔죠. 그만큼 매출이 엄청 실질적으로 늘은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2019년과 20년을 전망해 보면 당연히 이렇게 갈 것이다라고 전망이 돼요. 어쨌든 그냥 대략적인 전망만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이 파란색을 구성하는 주요 한류 컨텐츠 제가 정의를 내려본 겁니다. 그들이 바로 이겁니다. 방송, 음악, 영화, 광고, 캐릭터. 특히 이 펭수와 같은 그리고 이 캐릭터 이렇게 수출 많이 늘었던 플레이어가 누군지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아기상어입니다. 아기상어. 그런 캐릭터들의 엄청난 선전으로 수출이 이렇게 늘었고요. 음악 역시 BTS라든가 이런 우리 한류 아티스트들이 많이 활동하면서 음악 수출 이렇게 늘고요. 여러 방송 콘텐츠 드라마라든가 또 엔터테인먼트 오락 프로그램들의 수출도 엄청나게 늘죠. 이런 수출이 엄청나게 느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산업이 나름의 우리 한국 경제 성장 이런 산업마저 없다고 치면 한국 경제는 더 어렵다는 거죠. 이런 산업들이 있어서 그래도 2%대를 유지해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결국 제가 어떤 표현을 쓴 적도 있냐면 문화는 경제를 이끈다. 그런 표현을 쓴 적도 있는데 이게 문화산업 수출에만 멈추는 게 아니라 이걸로 인해서 부수적으로 연결되는 또 다른 산업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예를 들어서 한류 콘텐츠가 막 이렇게 커지니까 많은 한류 관광객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를. 한류 관광객들이 오면 면세업 늘죠. 항공산업 늘죠. 여행업 늘죠. 이런 식으로 다양한 산업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컨텐츠 산업은 그 자체로서도 중요하고 컨텐츠 산업이 결국은 전체 다른 산업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더라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것은 그만큼 이 컨텐츠 산업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특히 디지털 뉴딜과 만나면서 더 많은 기회가 연결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5가지 웨이브를 짧게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웨이브는 언택트 앤 커넥트. 이게 무슨 말이냐? 언택트 환경에 걸맞는 디지털 컨텐츠가 굉장히 유망한 산업인 거 맞지만
언택트된 환경이지만 보다 더 연결되어 있다. 비대면이지만 더 접촉하고 있다 이거예요. 비대면 접촉인 거죠. 무슨 말이냐? 대표적인 예가 클라우드 기반의 커넥티드 게임입니다. 제가 사실 게임을 안 합니다만 이 컨셉을 대충 말씀드리면 어쨌든 클라우드 기반으로 해서 여러 플레이어들끼리 더 긴밀히 연결되어서 플레이가 가능한 모델이라는 것이죠. 이 게임도 언택트지만 커넥티드 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유망한 그리고 반작용을 받은 좋은 산업들이 있었는데 그 산업 중에 하나가 홈트죠. 홈 트레이닝이죠. 저도 제가 즐겨 찾는 우리 아파트에 있는 우리 헬스클럽이 코로나19로 문을 닫아요. 그럼 어디서 운동합니까 다들? 집에서 운동하죠. 그래서 홈 트레이닝이 강조돼요. 홈 트레이닝이 강조되는 과정에서 많은 언택트 서비스들이 등장합니다. 홈 트레이닝이 가능한 예를 들어서 모션 캡처라는 기능이 있고요. 또 가상 증강현실 기술이 있어서 집에서 내가 운동하지만 바로 옆에 코치님이 코치를 해주는 것처럼 그리고 나의 모션 동작 자체를 다 캡처해서 그것에 대한 코멘트를 직접 해줘서 실시간으로 더 연결되어 있는 거죠. 언택트이지만 커넥트 되어 있다. 언택트 앤 커넥트라는 이 미디어 컨텐츠의 디지털 컨텐츠의 거대한 트렌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초실감화입니다. 소위 5G라는 것이 상용화되기 시작하면서 과거에는 음성만 그리고 텍스트 메시지만 그리고 사진도 거기에 더해서 영상도 상호작용하면서 교류하던 이 통신 기반이 열렸다가 이제 5G 시대에는 무엇마저 교환하는 거예요? 3D 영상이라든가 홀로그램 그리고 VR, AR 컨텐츠도 소위 빅데이터스러운 미디어 컨텐츠를 실시간으로 교류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5G 기반의 홀로그램 컨텐츠입니다. 동물원에 가지만 동물이 없어요. 콘서트에 가지만 아이돌 연예인이 없어요. 그러나 나는 그곳에 갔다 와서 엄청나게 많은 연예인을 만나고 온 느낌을 갖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동물들을 실제 만나고 같이 살아본 것 같은 경험을 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홀로그램 컨텐츠로 인해서 비대면이고 만나지 않지만 그리고 실물은 없지만 유형의 그것은 없지만 초실감 나는 경험을 하고 온다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독도에 다녀왔습니다. 헬기 타고 다녀왔습니다. 몇 분 걸렸을까요? 독도 헬기 타고 갔다 오는데 몇 분 걸릴까요? 5분 걸렸습니다. 저 사람 여기서 왜 이렇게 거짓말 하고 있지? 하지만 제가 실제로 헬기 타고 독도에 다녀왔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는 정말 초실감 나는 독도를 방문한 경험을 한 거예요. 가상 증강현실 기술의 도입으로 인해서 컨텐츠가 초실감화를 연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초대형 사이니지 웨이브 여러분 아십니까? 혹시 이 코엑스 인근 삼성역 인근을 지날 일이 있으면 한번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엄청난 각광과 칭찬을 받고 있는데요. 이 거대한 이 디스플레이가 말 그대로 내가 지금 바다에 와 있다라고 실제 이 공간 안에 물이 차 있다고 느껴질 만큼 대단한 그 연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웨이브 혹은 사이니지 웨이브라고 필요하신 분은 유튜브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 영상들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누가 한 작품일까요? 디스트릭트라는 국내 기업이 한 작품입니다. 이렇게 초실감 나는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움직임들이 이어지고 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웨이브는 초맞춤화입니다. 초맞춤화하면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스포티파이죠. 스포티파이는 여러 빅데이터를 기초로 해서 이 사람이 어떤 음악을 기본적으로 좋아하는지 그리고 어떤 음악이 트렌드인지 그리고 이 사람의 감정 상태를 파악해서
맞춤화된, 소위 말 그대로 맞춤화된 음악을 추천해주는 서비스로 유명하죠. 초맞춤화된 컨텐츠를 서비스하는 초맞춤화 시대입니다. 초맞춤화하면 또 두드러지는 하나의 시장, 컨텐츠 시장이 저는 이제 자율주행차가 이제 주행이 되는 시점을 보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소위 말하는 통신기업들은 이 시장에 엄청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 법이 통과가 됐죠. 지난 5월이었나요?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차가 이제 운행될 수 있어요. 시범 운행될 수 있어요. 근데 1차적으로는 자율주행차가 이미 상용화된 나라도 있지만, 미국같이 상용화된 나라도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조 환경, 물류 환경에 가장 먼저 도입될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차가 뭐 하는 거냐? 사람을 운송하는 게 아니라 물건을 운송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게 자율주행차가 가장 먼저 운행이 되고, 그 인프라와 데이터가 축적된 이후에 자율주행차가 조금씩 상용화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저는 2025년이면은 상용화 시점이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만큼 그 미래가 굉장히 가깝다는 겁니다. 가까운 미래라는 거예요. 멀지 않습니다. 그럼 자율주행차를 만약에 타면 이제 운전 안 하고 뭐 하는 거예요? 뭔가 다른 걸 하겠죠. 다른 걸 뭘 할까요? 그 다른 걸 뭐 합니까? 정보 탐색이나, 예를 들어서 강연을 듣는다든가 책을 읽는다든가 하는 정보 탐색, 정보를 시킹하는 거. 그 다음 두 번째가 뭘까요? 엔터테이닝 한 거겠죠. 그래서 그 시장을 뭐라고 합니까? 인포테인먼트 시장이라고 합니다. 인포메이션 앤 엔터테인먼트. 이 두 가지가 결합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자율주행차 안에서는 그 미디어 디바이스가 자동차 안에 있을 텐데, 그 미디어 디바이스가 이 소유자라고 해야 되나요? 자율주행차를 이용하는 사용자에게 맞춤화된 컨텐츠를 제공한다는 거죠. 특히 자율주행 택시가 등장한다 그러면 손님이 계속 바뀌는데, 지난 손님에게는 트로트 틀어줬는데 이번 손님에게는 발라드 틀어줄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거죠. 이런 식으로 맞춤화된 컨텐츠를 제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맞춤화된 인포테인먼트 시장을 공략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시장이 굉장히 밝게 전망이 되고요. 자, 이제 네 번째는 플랫폼 전쟁입니다. 플랫폼 전쟁을 설명하는 그 대표적인 용어가 바로 컨텐츠 유목민입니다. 컨텐츠 유목민이란 얘기는 여러 사용자들이,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스마트폰 그 디바이스 속에 깔아놓은 앱이 그냥 하나입니까? 유튜브 하나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여러 개입니까? 여러 개죠. 그러니까 플랫폼 간의 경쟁이 이미 시작된 거예요. 플랫폼 전쟁이 이미 시작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각 플랫폼마다 제공하고 있는 컨텐츠가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비자는 플랫폼을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컨텐츠를 쫓아다니기 때문에 플랫폼들은 더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떻게 소비자가 원하는 그런 컨텐츠를 제공할까를 두고 엄청난 경쟁을 벌인다는 거죠. 컨텐츠 유목민이라는 것, 이동하는 소비자라는 관점에서 플랫폼이 이미 많아졌기 때문에 한 개의 독립된 어떤 플랫폼이 모든 시장을 장악하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더 플랫폼 전쟁이 이어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것입니다. 컨텐츠 플랫폼의 전쟁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뭐 넷플릭스, 훌루, 프라임, 엄청나게 많은 플랫폼들이 등장하면서 플랫폼 전쟁이 이미 시작된 거죠. 그 컨텐츠 플랫폼 시장에 전쟁을 일으킨 그 대표적인 그 산업을 말하는 그 키워드가 바로 OTT입니다. OTT. 오버 더 탑이라는 뜻인데, 오버 더 탑은 다시 말하면 우리 그 셋톱박스라는 의미의 탑입니다. 그러니까 TV의 셋톱박스를 통해서 전달되는 미디어 컨텐츠 이상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보는 컨텐츠, 그런 미디어 컨텐츠 플랫폼이 많아지면서 이 전쟁이 더 커진다. 그게 OTT입니다. 국내에서도 그런 전쟁이 이미 이어지고 있고요. 그 국내 OTT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국내 OTT 이용률을 한번 보시면 또 재밌어요. 우리 소비자들이 OTT를 이용하는 그 정도가 가장 많이 어디에 의존해요? 유튜브에 의존하죠. 47.8%. 그리고 그 다음 페이스북
네이버 TV, 넷플릭스 뭐 이런 식으로 의존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내 OTT 시장이 대부분 해외 OTT 플랫폼으로부터 장악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럼 국내 이 컨텐츠 산업이 매우나 중요한데 플랫폼 전쟁이라는 뉴 웨이브 속에 우리나라가 컨텐츠 산업을 더 성장시키고 이끌려면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그리고 특색 있는 OTT 플랫폼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고 기업들도 그런 OTT 플랫폼을 소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플랫폼 경쟁에 뛰어들어야 된다라는 이런 메시지가 여기 담기는 것이죠. 이 짧은 이야기 속에서 그런 메시지가 벌써 담깁니다. 마지막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마지막 주제는 바로 구독 경제, subscription economics. 사실 이 구독 경제는 제가 따로 떼어놓고 하나의 단독의 경익남을 해도 될 만큼 매우도 중요한 컨셉인데 어쨌든 이 디지털 컨텐츠 산업의 뉴 웨이브 중에 하나로서 구독 경제를 뺄 수가 없습니다. 넷플릭스가 가장 이 시동을 걸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스포티파이의 프리미엄 구독 서비스 이들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과거에는 어떤 컨텐츠를 샀어요. 그죠? 비디오 테이프를 샀단 말이에요. CD를 샀단 말이에요. 음악 테이프를 샀단 말이에요. 지금은 소유하지 않아요. 플랫폼을 깔고 플랫폼 속에서 나한테 맞춤화된 컨텐츠를 제공해 주길 바라요. 다시 말하면 소비자가 더 게을러진 거예요. 더 많은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독 서비스가 열풍입니다. 이 구독 경제는 사실 이 컨텐츠 플랫폼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에 걸쳐서 일어납니다. 이동을 결정하는 이동과 관련해도 구독 서비스화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이미 누차 말씀드렸었고요. 뭐 출판 산업에도 구독 서비스로의 전환, 뭐 교육 산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이번 강의 들으러 오세요. 얼마 받고 이게 아니라 그냥 유료 회원들에게 상응하는 수준의 컨텐츠를 계속 제공하고 강의도 마음껏 들으세요 하는 구독 서비스화되고 있다. 이 구독 서비스 경쟁에서 뒤처지면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여러 이 컨텐츠 산업에 관심 있는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디지털 컨텐츠, 특히 이 컨텐츠 산업은 우리 경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이 컨텐츠 산업에 거대한 패러다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어떤 기업들이, 어떤 플랫폼 기업들이 이런 패러다임 변화를 리딩할까? 이런 것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서 투자 의사결정하시면 좋겠고요. 기업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컨텐츠 웨이브를 인식한 채 그것에 걸맞는 기업 경영, 또 신산업 전략 이런 것들을 꾀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짧은 제안을 드리면서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경제 읽어주는 남자 여기서 마무리합니다.